안녕하세요. 상담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 정신분석 이론 하셨죠? 계속 이어서 이 시간 의식과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의식과 우리 무의식, 더 정신분석의 어떤 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나의 자아, 나의 자아에 보면은 여러분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에 보면은 나의 진짜 자아가 있고 가짜 자아가 있습니다. 진짜 자아, 가짜 자아가 있습니다. 진짜 자아. 우리는 이것도 나도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네, 나의 의식세계 다 알 수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런 거는 알겠지만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나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 이게 진짜 나의 자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실제, 진짜 자아. 이걸 우리 참자기, 거짓자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책 참고해 보려면 우리 참자기, 거짓자기 이런 책을 보면은 셀프, 이 자아에 대해서 좀 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의식,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가짜 자기라고 볼 수 있고, 무의식, 이거는 진짜 자아, 참자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만 상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신 상담할 때 우리가 의식은 언어화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만 무의식은 행동자. 그래서 의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잠깐, 의식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있죠. 이런 생각을 갖다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할까, 아니면 운동을 할 거야, 아니면 영어 공부할까, 이런 계획은 나의 의식으로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계획은 열심히 잘 세웠는데 이 계획 세운 대로 행동은 어때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잘 된 사람은 아주 성숙하고 자기 컨트롤이 잘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 이 무의식은 행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자, 나의 행동자, 행동, 이걸 관할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죠. 무의식에.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에 우리 보면은 이 의식과 무의식에 보면은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 세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이렇게 보면 하나의 산을 그려놓는다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의식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전의식 세계, 이게 이제 무의식 세계라고 볼 수 있죠. 무의식. 우리 수면에 드러나 있는 이건 빙산의 일각. 의식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수면 아래 어떤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가 있죠. 이게 무의식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의식 세계.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이 무의식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의 아동 기억 상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0세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장 초기 기억이 어느 나이세요? 가장 초기 기억. 3세, 4세, 5세? 3세도 기억 잘 안 나죠. 빠르면 4세, 5세, 6세.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 세계, 기억나지 않는 세계죠. 그러나 없어지진 않았어요. 단 아동 기억 상실에 걸려 있을 뿐이지, 기억에 상실이 되었을 뿐이지 나는 나의 세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는 나의 어떻게 보면 0세부터 그 어린 시절 기억나지 않는 세계에 어떤 나의 경험과 또한 플러스 어떤 경험했던 것, 느낌,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서 이 시절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었고, 또한 나의 양육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이게 나의
무의식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프로이드 정신을 우리가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정신분석 핵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의식의 세계는 어떤 거고, 전의식의 세계는 어떤 거고,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상담하다 보면 여기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한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이라든가 어떠한 감정, 또한 나의 공상, 관념, 경험, 연상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거, 이런 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의식 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전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전의식 세계. 전의식. 이거는 특정한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하나 조금만 주의를 집중해서 노력하면 기억을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전의식 세계를 우리가 꿈을 꾸죠.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나는 꿈 잘 안 꿔. 이런 얘기 하시죠?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자주 꿔. 이러죠. 근데 우리 꿈의 세계, 이게 우리가 전의식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분석, 우리 꿈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식은 꿈의 세계인데 우리가 매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둘, 셋, 넷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한 잠 잘 잤다 그러죠. 한 잠 잘 잤다. 이 한 잠이 몇 분이에요? 90분이에요. 90분. 90분인데 우리 그래서 하루에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7시간에서 9시간, 한 8시간 정도 자는 게 우리가 하루에 평균 자야 될 수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4, 5잠을 자는 거예요. 한 4, 5잠. 그래서 이 한 잠에 깰 듯 말 듯 할 때 우리가 꿈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 깰 듯 말 듯. 이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깊은 잠에는. 그러나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꿈을 매일매일 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세상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거 꿈으로, 또한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 꿈으로 많이 꾸면서 우리가 그걸 의인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걸 어떤 상징적으로 꿈으로 표현되죠. 그러나 난 꿈 안 꿔. 단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꿈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매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거 꿈을 깰 듯 말 듯. 이 꾸었던 꿈은 우리가 기억이 나서 나는 꿈을 꾸었어. 그러는 거죠. 매일 꿈을 꾸는데,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일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한 기간에 혹시 꿈을 꾼 거 있으면 그 꿈하고 나의 생각, 이런 걸 연결지어서 우리가 분석해 봅니다. 또한 꿈에 어떤 일지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꿈은 우리가 막 일어났을 때는 꿈이 기억나지만 낮에 활동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죠. 또한 막 일어났을 때 꿈 기억나지 않지만 활동하다가 어제 이런 꿈을 꿨지 하고 기억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꿈을 좀 더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위해서 꿈을 좀 더 기억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발딱 일어나지 말고 다시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 꿈을 다시 기억을 계속 더듬어 보고 구체시켜서 꿈을 기억한 거를 일지에다가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해보는 것도 제 자신을, 이것도 나거든요. 이 꿈의 세계도 나이기 때문에, 전의식 세계, 나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전의식 세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 여러분들 계속 한번 같이 생활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 꿈으로써 많은 어떤 삶의 어떤 지표도 가져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꿈도 애지적인 꿈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꿈에 봤던 현실이 그 다음날 그대로 현상으로 일어났던 일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한번 여러분들 더 자세히 여러분의 그 상담자,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은 인간의 어떤 정신 심층에 잠재 있으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깊은 행동인데요. 여기 가려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여기 가장 심층적 잠재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지만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얘기했죠. 나의 어린 시절에 다 경험했던 거. 그래서 우주만한 저장 창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일 순간순간 우린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게 있죠. 이게 다의 나의 무의식 세계 저장 창고. 우리 곳간에 무엇인가 넣어놓으면은 무엇을 넣어놨는지 잊어버리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우리 컴퓨터에 모든 자료 저장해 놓지만 무엇을 넣어놨는지 필요할 때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 또한 뭐 우리 냉장고에 몇 달 전에 넣어놓은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있죠. 다 안에 있죠.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저장, 우주의 저장 창고였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나는 곧 우주인 겁니다. 나는 곧 우주. 우주만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신을 보면 사람 보면 이런 불안, 우리 불안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아주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안은 무엇을 하기 위해 동기를 유발하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 때문에 뭔가 긴장이 오는 거죠. 그 불안이 무엇인가? 그 불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의 증상으로. 그래서 이 불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불안의 종류가 있죠.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런 불안이. 그래서 현실적 불안 보면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위협과 위험에 대한 현실적 반응을 얘기하는 그냥 현실 그대로 오는 우리가 불안을 얘기할 수 있죠. 신경증 불안은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서 본능. 신경증. 우리가 신경증 환자. 이거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서 개인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 본능의 통제가 되잖아. 그런데 이대로 행동하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 죄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즉 본능 충족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남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남을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욕을 하고 미워하고 중하고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나한테 올 벌. 이러다가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 신경증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 우리 도덕적 불안 있죠. 뭔가 잘못했을 때 도덕적 불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저지른 죄지만 이러한 도덕적 불안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죠. 그 불안에 그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자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계심과 공포에서 오는 내 초자가 있잖아. 도덕적, 윤리적 이런 초자에서 오는 나의 어떤 불안감. 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고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게 너무 이제 상습화되다 보면 이제 우리 합리화로 시켜가겠지만 이런 불안. 이런 게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격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격 발달. 프로이드 성격 발달을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적 욕구가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에 따라서 맞춰 성격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 보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5단계 돼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는데, 뭐 구강기 때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구강기에 오는 질환으로 연결이 되죠. 이 등등기, 대변을 이렇게 항문기 때 원활하게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질환, 이런 게 성격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프로이드의 성의 어떤 개념을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의 개념. 많이 이제 프로이드 경우는 어떤 성적인 이쪽에 많이 이론을 줬던 거죠. 그래서 성교만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욕구 충족, 여기에 많이 중점을 뒀죠. 성은 모든 삶의 에너지이며, 이제 정신분석의 이론이라고 보는 거죠. 성이 모든 삶의 에너지는 뭐 다른 데서도 우리가 에너지도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게 생의 에너지죠. 생의 에너지.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성감대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 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성격 발달 단계, 우리가 이제 이런 5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성기기 5단계로 발달되는데, 뭐 구강기 때 우리가 뭐 다 입으로 욕구 충족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욕구 충족. 우리 이제 발달 단계 가면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 욕구 충족, 입으로 욕구 충족을 하는데, 이때 욕구가 결핍이 되면 이때 입 부위에 어떤 질환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에 어떤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그 질환으로 연결이 되어서 입의 어떤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구강기 때 제대로 모유, 수유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든지, 배가 고플 때 이런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입으로 그 불만족이 욕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욕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뭔가 입으로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많이 한다든지, 남을 막 헐뜯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으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항문기 때도 마찬가지고, 남근기, 이런 장복기, 성기, 이런 이제 다음에 발달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남자, 여자의 어떤 성의, 남자의 특성, 생적 특성이 다르죠. 여자의 특성 다르는데, 수학과학을 남학생이 잘하나요? 여학생이 잘하나요? 우리 이제 학문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수학, 과학, 이런 게 대체적으로 남자가 더 잘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화장실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문기에 볼 수 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 여자는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대소변이 자세가 똑같아요. 화장실 갈 때 자세가, 대소변이 똑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남자는 대변, 소변이 어때? 자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지 소변인지 자세를 또 순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 순간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학, 과학이 좀 더 여자보다 남성이 더 발달되어 있는 이런 학문기적인 어떤 발달 단계에서 오는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문화에서도 올 수 있죠. 우리나라 문화는 이 아이들 대소변 관리 때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대소변의 어떤 뒤처리가 조금은 간편해요. 그러나 일본 문화는 어때요? 다다미 문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강박증 환자가 좀 많죠. 그 강박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어떤 생활 문화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다미 문화다 보니까 대소변 또 훈련이 아주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증, 그래서 깔끔한 이런 강박증 환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착한 이제 태행이 어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방어 기제죠. 그래서 이런 이 발달 단계에서 이런 5단계에서 발달 단계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달 단계에서 고착이 되기도 하고 퇴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착과 어떤 퇴행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착이라는 것은 뭔가 특정 발달 단계에서 성적 욕구가 과대 충족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과잉보호도 일종의 우리가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하죠. 과잉도 그 사람 발달 단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과소충족 될 때 그 단계 잔존물들이 정신적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점유하고 있어 일종의 발달 정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달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해서 그 자리에 고착이 돼버린 거야. 성장하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부위에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어떤 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퇴행 그 옛날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 옛날이요 하고 옛날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걸 퇴행이라고 그러죠.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전에 좋았던 단계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이런 퇴행 경험을 많이 하죠. 어린 시절에 아우를 봤을 때 특히 퇴행 행동. 예전엔 나 혼자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나만 예뻐하고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태어나니까 다 동생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동생 어리기 때문에 동생한테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유도 주고 젖도 주고 모든 건 동생의 어떤 보살핌이 어리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살펴 주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모든 사랑이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만 아이는 당연한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이 다 옮겨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워서 옛날 행동, 옛날에 그리웠던 그 행동으로 되돌아가서 그 어린 시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동생이 이제 어린데도 자기 4살이니까 잘 걸어 다니는데도 아기 행동을 하죠. 잘 걸어 다니면서도 애처럼 기어 다니면서. 그럼 엄마가 혼내죠. 어디 그냥 다 큰 게 그냥 애 행동을 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혼내지만 또 다 큰 애가 밥을 먹을 줄 아는 애가 엄마 우유 줘 우유 줘 하고 애기 소리 내죠. 어린 시절에 그 우유 먹었던 생각. 그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퇴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서 혹시 아우를 볼 때 꼭 아이한테 사랑이 옮겨간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한 설명. 그래서 아이도 같이 동생 아우를 보살피는데 같이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 아주 엄마 아빠의 모든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가 이런 퇴행 현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특히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가 가장 강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어떤 첩을 받다. 새로운 첩을 보면은 그 질투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건 우리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 뭐 남편이, 아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이 아이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처벌받을 때 그 생긴 그 질투심에 5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우를 봤을 때 그 질투심 5배가 된다는 그 강렬한 그 외로움, 상실감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꼭 주의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퇴행현상이. 자, 그 다음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보면은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측면의 발달을 중심으로 했고 에릭슨은 사회학적 발달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에릭슨은 8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을 접근을 했습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죠. 방어 기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불안, 부족한 점을 방어 기제로 많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세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